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저는 혐오와 차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고요. 지금은 숙명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홍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요. 이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논의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의 1조에 보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법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간에 어디서든 차별당하지 않고 또 혐오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럼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문을 골랐습니다. 원래 이제 전통적인 인권 문제는 국가 권력이 어떤 자유권을 침해하는 고문이라든가 뭐 자의적 구금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인권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회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법제를 갖추고 있지 못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긴 하지만 뭐 조직법으로서 제한적인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차별이 무엇이고 또 차별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입법들이 있었고요. 차별금지법도 어떤 시대적 과제의 하나로 이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뭐 많은 시민들이 또 이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논의가 좀 심화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조금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어떤 조문을 빼자던가 또는 이렇게 만들자던가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장에 너무 무기력하게 이렇게 뭐 굴복을 하면서 사실은 정부의 차별금지 법안이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좀 나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고 또 법안도 꾸준히 제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게 2013년인데요. 2013년에 2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철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이 법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안이 철회되게 됐고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법안을 철회한다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서명을 다 받아야 되는. 근데 이게 철회가 됐었고 이 이후부터 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게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면 법안을 철회시킬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심어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교훈이 돼서 그 이후에 더 이상 법안이 발의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쭉 전개가 됐었고 그런 상황들이 2020년까지 이어져서 2020년 여름이 되어서야 7년 만에 법안이 발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은 뭐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기본적인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별금지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나온 헌법들을 보면은 헌법 조문에도 이 차별금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헌법 조문에도 차별금지 내용이 너무 짧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차별금지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별금지 관련 법제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종교와의 경계, 이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영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물건을 팔거나 뭐 고용을 할 때 자유하고 충돌되는 그 두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건 종교와의 경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떤 종교의 고유한 영역하고 또 사회가 규율해야 되는 사회의 영역하고 이렇게 적당한 구분선을 지으면서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갔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 종교와 사회의 경계가 무엇인지, 종교와 세속사회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지점이고요.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돼야지만 입법도 가능하고 또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사회의 관심은 그 어떤 때보다도 뜨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종교계에서는 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어떤 종교계의 여러 분들이 또 나서서 열심히 또 캠페인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그 어떤 때보다도 이제 차별금지법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예전에는 굉장히 일부에서만 이게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법이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이 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예전에 정부가 차별금지 법안을 정부 발의 법안으로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법안의 제정 과정에 이렇게 관여할 수가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차별금지 법안에는 소수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차별의 개념을 정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이 어떻게 우리가 구성될 수 있는지를 거꾸로 이제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별금지 사유는 기존에 19가지 사유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에는 여기에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별이나 장애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지향 그리고 새로 추가하자고 이제 제안되고 있는 성별 정체성 이런 걸로 이런 사유들을 이유로 해서 사람을 부당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나 연령이나 장애로 구분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 이것이 이제 소수자 집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어떤 법이나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있고요. 그거는 뭐 차별금지법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안이 이제 끝까지 밀어붙여서 통과가 되는 이유는 그 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아직은 정치권에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이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합의에 아직까지 좀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법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된다면은 뭐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반대하는 논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그런 지적인데요.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무작정 제한하거나 뭐 이렇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어떤 종교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그것이 사회 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이제 보장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세속사회와 어떤 접점이 생길 때는 당연히 우리 세속사회에서 규율하는 규범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일부에서만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운동이었다면은 이번 2020년, 21년을 거치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예전하고는 가장 많이 달라진 지점이고, 또 이 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또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어떤 반대라는 거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려하는 그런 지점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뭐 경영계의 우려도 있었고 종교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된 거는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다면은 이 법이 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좀 논의가 조금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키는 게 법 제정 과정에서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뭐 거의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법안이 하나가 발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안이 이제 발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은 사실은 충분히 입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는 뭐 국민들 사이에서나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 이제 공감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살짝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좀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좀 절실하게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한 법이야? 라고 하는 점에 좀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요 고비를 넘어서면 저는 얼마든지 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또 법도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이렇게 제정 관련된 행사라든가 뭐 이런 캠페인 할 때 가보면은 좀 맨날 보시던 분들, 좀 뻔한 분들을 계속 이제 만나게 되면서 우리들끼리 왜 이거 잘 안 될까,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은 뭐 SNS에서 만나는 그런 지지자들이나 또 거리에서 만나는 지지자들 이렇게 보면은 좀 의외의 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이 법에 이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도, 이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다니, 뭐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입법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고, 또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또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의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하나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상임위 논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반대하는 쪽의 어떤 논리도 이제 제출이 될 거고, 또 찬성하는 측의 논리하고 이제 부딪히겠죠.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 이제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고비를 넘겨야 그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법 제정을 위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완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어떤 삶의 규범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정 과정에도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법이 제정되고 나서더라도 이 법이 사회에서 안착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퀴어 문화 축제잖아요. 그래서 축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또 즐거워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올해는 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앞두고 있는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축제가 또 이 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법도 어떤 입장을 강요할 수 있는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도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건 간에, 예를 들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차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없다.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당신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건 간에 고용에서 또는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법이 어떤 소수자의 숫자를 조정하거나 뭐 조정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예전보다는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또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은 뭐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나의 정체성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뭐 정체성을 갖는다거나 법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은 규율하고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제 4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고용이고, 두 번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재화 용역의 이용 공급이고, 네 번째는 이제 행정 서비스입니다. 이 4가지 영역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지, 뭐 거리에서 설교를 한다거나 거리에서 뭐 집회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라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형사처벌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보복을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뭐 소아성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 자체로 폭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인데요. 뭐 동성애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자유롭게 서로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평면적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성애건 동성애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연히 규율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두 사람 간의 어떤 사랑이나 기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 어떤 법도 규제할 수도 없고 또 차별금지법도 이제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전도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종교기관에서 뭐 학교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고용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일종의 사회와 접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점이 생겼을 때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뭐 성소수자가 어쩌고 저쩌고 또 이주자가 어쩌고 저쩌고 장애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은 이 고용 영역에서 그런 표현이 발화가 되게 되면 사실 그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그런 영역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을 때는 차별금지법에서 일종의 차별적 괴롭힘이라는 형태로 규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뭐 거리에서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표현, 뭐 SNS에서 이야기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차별금지법이 직접 규율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막 떠들어도 되는 거냐? 차별금지법 그런 거 규율하지 못한다니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실망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모든 영역을 다 금지하고 규제해서 법의 효과를 꼭 거둘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영역들 이것만큼은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역에 한정해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거고, 기타 영역들, 예를 들면 거리에서 막 차별적인 발언들을 막 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주는 건데 다만 법으로 직접 금지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